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철강TV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틸앤스틸의 김홍식 대표이사 사장님 모시고, 김 대표님은 중국 철강 산업의 전문가이셔서 오늘 그동안 저희들이 궁금했던 중국 철강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변화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중국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약 189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무조건 한 가구당 주택 하나만 구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었는데, 이거를 2선 도시부터 1선 도시는 제외됐습니다만 2선 도시부터 2주택 이상을 구매해도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살려면 선납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집을 살 때는 20%,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30% 이렇게 내야 되는데, 요거를 각각 5%포인트씩 낮췄어요. 그래서 15%, 25%만 내면 이렇게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빈집이 어떤 사람은 9,600만 채, 어떤 사람은 1억 채가 넘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집들의 많은 부분을 중국 정부가 구매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청년 실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활용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철강 경기를 이야기할 때 결국 건설 쪽이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죠. 건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중국의 건설, 그다음 또 연이어서 우리나라 건설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에 대한 대응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미 중국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상당히 표출된 반면에 한국은 아직 그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미래에 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부동산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고, 두 번째 리스크는 미국하고의 패권 경쟁에서 오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부분들인데,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PF 대출 문제거든요. 요게 아직은 수면으로 떠오르질 않았어요. 저는 이 문제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남은 3년 동안은 아마 탄핵 정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들이 그 기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공요금입니다. 이제 전기세. 한전 적자가 천문학적이라는 건 다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서 보면 지정학적인 이유, 기상, 날씨적인 이유가 해서 에너지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사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저는 중국은 이미 전체적으로 보면 변수들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하게 나빠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오히려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당장에 반등을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데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이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수급 논리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중국과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면 일단 기대 심리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선 선물이 오르고 시중 가격이 오르고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계속 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가격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소폭 또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오르진 않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심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어느 정도 위험 요인이 좀 이렇게 표출되고 이미 맞습니다. 실현된 반면에 한국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철강 가격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결정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한중 관계에서 철강 산업의 부분을 큰 틀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철강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큰 문제는 가격 주도권을 잃었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양보다도 가격 주도권을 잃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이거는 중국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나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오바케파의 문제거든요. 중국의 지금 오파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거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내놓고 하니까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고, 그러면 실제 계속 업트렌드로 가려고 하면 수요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지표를 살펴보니까 산업 생산은 4.7%가 늘었어요. 전년 동월 대비.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좀 늘었고요.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때문에 많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때문에 소매는 좀 늘었는데,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SOC 투자를 신형 인프라 투자다라는 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고정자산 투자도 전년 동월 대비 4.2%가 늘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중국 전체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 부동산. 맞습니다. 이게 철강제 소비의 절반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9.8%가 줄었습니다. 산업 생산이라든가 고정자산 투자, 소매 이걸로 보면 바닥 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딱 보면 이거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강력한 연관관계를 가진 건설 쪽은 상대적으로 중국 전반적인 경기 대비해서는 더 안 좋다.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공급의 문제잖아요. 공급의 문제인데 중국이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대대적인 이제 노후 설비 폐쇄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 한 13억 톤에서 11억 톤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노후 설비를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문 닫아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바꾸면 내가 허락해 주게. 그게 이구환신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고거에서 늘어난 거. 그다음에 2020년도 이후에부터는 전 세계 아젠다가 탄소 중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고 전기료 투자 늘려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서 늘어나는 걸 다시 합치니까 오히려 2016년 이전보다 더 늘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약 13억 5천만 톤 정도 캐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동률이 중국이 고로는 80%대인데 전기료를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75%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량이 10억 톤이 넘습니다. 10억 1천만 톤 정도 되는데 수요는 9천만 톤이 조금 안 되거든요. 1억 톤 정도는 어떻게 할 거냐. 재고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엔 답은 수출밖에 없는 거예요. 수출로부터 우리는 가장 인적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더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수입 방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관세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량이 한국으로 더 많이 넘어올 거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지금 중국산 철강제에 대해서 관세가 7.5%입니다. 근데 이거를 25%까지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현실적인 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분히 선거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민주당 정부가 됐건 공화당 정부가 됐건 전부 공동의 목표는 중국 때리기니까 25% 될 확률이 있다고도 봐요. 현실적으로 양이 얼마냐를 봐야 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쿼터로 묶여 있어도 400만 톤 가까이 되거든요. 중국은 수출량이 7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은. 물론 70만 톤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물량 면에서는 아주 작네요. 그렇죠. 그 물량이 만약에 한국으로 온다라고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수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변화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에서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국으로 다 쏟아질 물량은 한국 시장을 위협하고 교란하고 이럴 가능성은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절대적인 물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단기적인 충격이 우리한테 오기는 않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한국 가격이 낮습니다. 여기 와서 별로 메리트를 얻어갈 게 별로 없네요. 상대적으로 한국 가격이 낮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떻든 중국의 변화가 참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특히 철강 산업 건설 쪽에서의 불황, 한국에서 내재된 아직까지도 표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불황 요인들,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 철강사들의 대응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철강사들이 늘 고민했던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수입 방어 문제, 하나는 수익성 문제 이런 건데 지금 다 어렵다는 건 알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철강 담당 기자를 해오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원료를 사서 제품을 만드는 철강 제조업체가 있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고 하는 유통업체가 있고 실수요자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메이커에서부터 실수요까지 이르는 이 서플라이 체인상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 임원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사만 어렵고 여기는 좋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다 어렵거든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그거를 공유하고 혼자 독식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뢰성을 줘야 되는데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아쉽고 지금 보면 메이커들이 지나치게 수익성 중심으로만 간다. 네. 이제 그동안 이어져 왔던 어떤 불신에 대한 이 문제하고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수입으로 연결된다고 봐요. 그만큼 수입제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렇죠.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수입이 왜 많이 되느냐? 수입을 해서 써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다음에 그걸 수입을 해서 팔아서 이익을 보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구 한쪽이라도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어질 수 있겠어요? 이 관계에 잃게 된 원인은 저는 신뢰의 문제예요.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의 신뢰가 없고 그 틈을 이용해서 수입제가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맞습니다. 많아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개별 기업들이 특히 메이커의 수익성 중심의 전략이 지금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지금이 서플라이 체인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메이커의 지나치게 수익성 중심의 전략이 서플라이 체인상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국내 불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다 말씀이시네요. 아주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첫 번째 중국 철강 경기에 대한 촬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